단전은 깨졌는데 혀는 멀쩡한 사내가 있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못 휘두르면서 말 한마디로 무리민을 속여 넘기는 사기꾼 사공훈. 오늘 산적 소굴 흑호체에서 시작되는 그의 어이없는 생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배부는 찢어질 듯한 자결감에 휩싸였고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은 거친 쇳소리를 내며 기도를 긁어댔다. 사공훈은 터질 듯 박동하는 혈관을 부여잡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발밑에 걸리는 이름 모를 잡목과 억센 덩굴이 발목을 잡아챘지만 날카로운 가시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따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살기 어린 고함과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는 잠시도 멈출 기세가 없이 점점 더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저승사자의 발걸음과도 같았다. 사공훈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가파른 비탈기를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했다. 과거 무공을 익히려다 단전이 깨져 내공이라곤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그의 비루한 몸뚱이는 마치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다. 보통의 무리민이라면 가벼운 경공을 펼쳐 단숨에 넘었을 이까지 던덕도 그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험준한 태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손톱 밑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 선홍빛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끔찍한 죽음뿐이었다. 사공훈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속으로 거친 저주를 퍼부었다. 이 모든 사단은 며칠 전 장터 구석에서 벌인 야바위판이 화근이었다. 평소처럼 눈보다 빠른 손기술을 이용해 어리숙한 호구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루치 술값이 나벌 요량이었다. 주사위 속에 교묘하게 납을 채워 무게 중심을 조작하는 기술은 그의 전매 특허였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는 완벽한 속임수였다. 그는 자신의 손기술을 과신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얼치기들이나 속여 넘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판에 하필이면 악독하기로 소문난 흑사회 행동대장이 끼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놈은 판돈을 잃자마자 다짜고짜 탁자를 엎어버렸다.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은밀하게 숨겨둔 납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순간 사공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튀었다. 그들에게 잡히면 단순히 손목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뻔했고 운이 좋아야 반병신으로 평생을 기어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을 무렵 숲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며 피부에 닿는 감촉이 달라졌다. 뒤쫓던 고함도 어느새 잦아들어 고요해졌다. 사공훈은 썩은 고목 뿌리에 주저앉아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골랐다. 땀으로 범벅이 된 등골이 오싹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와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둠 속에서도 묘한 위화감이 뼛속까지 느껴졌다. 숲의 정적이 지나치게 무거웠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었다. 사공훈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평범한 숲이 아님을 직감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서늘한 금속성의 감촉이 목덜미에 닿았다. 사공훈의 전신이 돌처럼 굳어졌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더니 흉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그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복장에는 검은 호랑이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흑호체. 인근 백리안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산적 소굴이자 관군조차 토벌을 포기했다는 죽음의 사지였다. 흑사회 놈들을 피해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지옥이라 불리는 흑호체의 앞마당이라니. 사공훈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흑사회 놈들에게 손목 하나를 내어주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산적들은 거칠게 사공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발이 허공에 붕 떴다.
사공우는 허공에서 버둥거리며 필사적으로 해명을 시도하려 했으나 거친 주먹이 명치에 꽂히며 말문이 막혔다. 숨이 턱 막히고 위액이 넘어올 듯한 고통에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툭툭 치는 창대가 느껴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산채였다. 높다란 목책과 곳곳에 배치된 날카로운 망루는 이곳이 단순한 도적대의 소굴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화로가 타오르는 본체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후끈거렸다. 나무 타는 매캐한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중앙에는 곰 가죽을 통째로 깐 거대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집채만 한 덩치의 사내가 비스듬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 그리고 호랑이 눈처럼 번뜩이는 안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코체의 주인, 엄백호였다. 부하가 사공운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사공운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엄백호가 뿜어내는 흉흉한 살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엄백호는 들고 있던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그림자가 사공운을 덮쳤다. 엄백호가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정체를 캐물었다. 첩자가 분명하다며 으르렁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동굴의 울림처럼 웅장하고 위협적이었다. 사공운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여기서 사실대로 도박비 때문에 도망치다 들어왔다고 말해봤자 믿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하찮은 잡범이라 여겨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산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첩자라고 거짓 자백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아야 했다. 사공우는 흙바닥에 코를 박은 채 곁눈질로 상황을 살폈다. 살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엄백호의 허리춤에 머물렀다. 낡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도안 자루가 보였다. 칼자루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지만 칼집 끝은 닳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눈에 들어왔다. 엄백호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술잔을 내려놓을 때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단순한 수전증이 아니었다. 저것은 무공을 익히는 자들이 흔히 겪는 기혈의 뒤틀림, 즉 내상의 징조였다. 혹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 증세일 수도 있었다. 산적 두목이라면 독한 술을 입에 달고 살 것이 뻔했다. 하지만 사공우는 찰나의 순간에 도박을 걸기로 결단을 내렸다. 평범한 중독보다는 무공에 관련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터였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판을 크게 버리는 것이 승산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갈고 닦아온 눈치와 뻔뻔함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지금부터 그는 쫓기는 야바위꾼이 아니라 강호를 유람하는 기인이 되어야 했다. 사공우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천장을 향해 껄껄 웃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어야 할 포로의 웃음소리에 산채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엄백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는 사공운을 미친놈 취급하며 당장이라도 목을 베어버릴 듯한 기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공운은 그 살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오금이 저려 움직일 수 없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는 짐짓거만한 표정으로 엄백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범인 줄 알았더니 병든 고양이였구나.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엄백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욕감에 그의 손이 즉시 칼자루로 향했다. 놈의 눈에서 튀어나온 살기가 사공운의 목을 겨눴다. 당장이라도 사공운의 목을 칠 기세였다. 하지만 사공운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뒷짐을 진 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야바위판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상대를 완벽하게 속이기 직전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사공우는 엄백호의 오른손을 가리키며 냉소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떨림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밤마다 단전에서 치솟는 열기가 심장을 조여올 것이라고 예언하듯 읊조렸다. 엄백호가 익히고 있는 그 근본 없는 삼류 무공이 그를 안쪽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엄백호의 멈칫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칼을 뽑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사공우는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여유로운 척 엄백호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내공이라곤 쥐뿔도 없는 걸음걸이였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천하제일인 못지않게 당당했다. 사공우는 엄백호의 혈색과 호흡, 그리고 미세한 근육의 경련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엄백호의 증상은 무리한 수련과 과도한 음주, 그리고 잠버릇이나 잘못된 자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공우는 그럴싸한 무림 용어를 섞어가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무공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정식으로 스승에게 배운 적 없는 산적 두목에게 주화인마라는 단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저주였다. 엄백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증상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짚어낸 이 낯선 사내를 의심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수련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제멋대로 떨리는 증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원인 모를 자결통에 잠 못 이룬 날도 많았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아도 술을 줄이라는 뻔한 소리만 할 뿐 누구도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이자가 단 한 번의 눈길만으로 자신의 깊은 병세를 꿰뚫어 본 것이다. 산적들의 단순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였다. 엄백호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살기로 가득했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사공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뿐이었다. 사공우는 소매를 툭툭 털며 고개를 돌렸다. 마치 이곳에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주변을 포위한 산적들은 엄백호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다. 누구도 감히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사공우는 출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가 서늘했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고한 학처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제 발로 들어왔으니 제 발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입에서 나올 비급의 구결을 들을 기회도 함께 사라지겠지만 인연이 닿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비급. 그 한마디가 산채 전체를 뒤흔들었다. 엄백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적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호의 무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절대 무공의 비급. 그것을 줄줄 읊을 수 있는 자라면 보통 내기가 아님이 분명했다. 게다가 병세를 꿰뚫어보는 안목까지 갖췄으니 이는 분명 은거한 기인이거나 전설 속의 고수임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다.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킨 순간이었다. 엄백호가 급히 손을 뻗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과 달리 훨씬 조심스럽고 공손해져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사공운을 불러 세우며 대협이라 칭했다. 콧대 높은 산적 두목의 입에서 존칭이 튀어나온 것이다. 사공운은 멈춰 섰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뜸을 들였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등 뒤에서 들리는 엄백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나 다름없었다. 사공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어 보였다. 물론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고수의 풍모를 유지했다. 그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엄백호를 내려다보며 인생 최대의 사기극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을 깔았다. 차 한 잔 내오게. 목이 마르군. 산채의 밤 공기가 기이할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거친 숨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던 흑호체의 본당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 고요의 중심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사내 사공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호피가 깔린 상석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넓은 소매가 그 불안한 진동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입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찬물은 향긋했지만 타들어가던 그의 속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가 마치 용암처럼 느껴졌다. 엄백호는 무릎을 꿇은 채 사공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산적 두목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호랑이 앞에 겁먹은 강아지처럼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가 곁눈질로 훔쳐본 사공훈의 표정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가면 아래에서 사공훈의 뇌는 팽이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불길처럼 일었지만 지금 움직이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공훈은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소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절제된 동작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엄백호와 부하들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들에게 사공훈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괴물 혹은 신선과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공훈에 대한 대우는 극진해졌다. 산채의 주방장은 평생 구경도 못해본 산의 진미를 내왔고 부하들은 그가 걸을 때마다 먼지가 날릴새라 바닥을 쓸어댔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신선 노름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터 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야바위판을 벌이던 그가 이제는 흑호체의 상전이 되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달콤한 호사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사공훈은 기름진 고기를 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미친 소굴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뿐이었다. 그러나 의심 많은 산적들이 그를 순순히 믿을 리 만무했다. 특히 흑호체의 부채주인 흑사갈은 처음부터 사공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뱀처럼 교활한 눈매를 가진 흑사갈은 사공훈의 내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사공훈이 신선 노름에 취해 잠시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흑사갈이 불쑥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흑사갈은 사공훈의 무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도발했다.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며 가벼운 시범이라도 보여달라고 청한 것이다. 그것은 정중한 부탁을 가장한 노골적인 시험이었다. 본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엄백호조차 부채주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하고 사공훈의 눈치만 살폈다. 산적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공훈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외심과 더불어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뱀의 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공훈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내공이라곤 쥐뿔도 없는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무공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그 즉시 목이 달아날 것이 뻔했다. 그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려 흑사갈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사공훈은 품속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 뭉치가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야바위꾼 시절 불꽃놀이 사기를 치기 위해 직접 제조했던 특수 화약 가루였다. 극색 화약의 유황과 숯가루, 그리고 약간의 철가루를 섞어 만든 이 혼합물은 작은 충격이나 불시에도 격렬하게 반응하며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물건이었다. 그는 소매 안에서 은밀하게 화약 가루를 손바닥에 덜어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것을 비벼 넣으며 흑사갈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사공훈은 흑사갈에게 다가가며 나직이 읊조렸다. 무공은 보여주기 위한 재주가 아니며 살생을 위한 기술일 뿐이라고. 하지만 굳이 원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흑사갈이 코웃음을 치며 검 자루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사공우는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탁자 위에 놓인 촛불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그의 손끝에서 흩날린 미세한 가루가 촛불의 불꽃과 만나는 찰나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흑사갈의 눈앞에서 폭발했다. 좁은 본당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고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다. 철가루가 타들어가며 만들어낸 불꽃은 마치 용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이루며 흑사갈의 얼굴을 덮쳤다. 흑사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눈썹과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변의 산적들은 기겁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들의 눈에는 사공운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허공에서 불을 쏘아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무공의 경지를 넘어선 요술, 아니 도술에 가까웠다. 내공을 실어 장풍을 날리는 고수들은 봤어도 맨손으로 불길을 일으키는 자는 듯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 사공우는 짐짓 태연하게 소매를 털며 뒷짐을 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공포를 억누르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그는 이것이 단지 경고일 뿐이며 다음에는 불꽃이 아니라 목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극사갈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엄백호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사공운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로써 사공운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그는 단순한 고수가 아니라 자연의 힘을 부리는 신비로운 존재로 격상되었다. 그날 밤 사공운은 산채에서 가장 전망 좋은 별채를 배정받았다. 푹신한 비단 이불과 은은한 향내가 나는 최고급 처소였다. 하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약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흑호체의 감시는 여전히 삼엄했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사공운이 늦은 아침상을 받고 있을 때였다. 산채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엄백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별채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불청객의 등장이었다. 엄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오문의 지부장이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하오문. 그 이름만으로도 사공운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강호의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든다는 정보단체. 시정자빼부터 고관대자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들이 왜 하필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사공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아니, 자신이 과거 저작거리에서 푼돈이나 뜯던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까발린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잠시 후 별채의 문이 열리고 깡마른 체구의 사내가 들어섰다. 쥐를 연상케 하는 뾰족한 얼굴에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주변을 탐색하듯 굴러가고 있었다. 하오문 강주 지부장 소칠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엄백호를 무시하고 곧장 사공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의 그것처럼 끈적하고 날카로웠다. 소칠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사공운을 향해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는 최근 흑호체의 기이한 고수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차 들렀다고 말했다. 소칠의 눈은 사공운의 전신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내공의 유무, 근육의 발달 상태, 손에 박힌 굳은 살의 위치까지 파악하려는 기세였다. 사공운은 본능적으로 소매 속에 손을 감췄다. 야바위꾼 시절 숱하게 섞었던 화투패와 주사위로 인해 생긴 굳은 살을 들켜서는 안 되었다. 소칠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사공운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압박해왔다. 그는 사공운에게 출신 문파와 사부의 이름을 물었다. 강호의 족보를 꿰고 있는 하오문 지부장 앞에서 섣불리 거짓말을 했다가는 꼬리가 잡히기 십상이었다. 침묵만이 살 길이었다. 사공운은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공운의 침묵이 길어지자 소칠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졌다. 그는 사공운을 떠보기 위해 슬쩍 도발을 시전했다. 강호의 이름 없는 고수는 없다며
혹시 이름을 밝히지 못할 사연이라도 있냐는 비아냥이었다. 사공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소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최대한 무심하고 권태로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했다. 사공훈은 소칠에게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그것은 허세였지만 동시에 절박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방어 기제였다. 하지만 소칠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첩지를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기꾼과 범죄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소칠은 첩지를 펼쳐 보이며 사공훈의 반응을 살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소칠의 손에 들린 첩지 어딘가에 야바위꾼 사공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공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였다. 사공훈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거대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배고픔의 소리와는 달랐다. 긴장으로 인해 위장이 뒤틀리며 만들어낸 기괴하고 웅장한 진동음이었다. 순간 소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 소리를 복화술 혹은 내공을 이용해 복부에서 소리를 내는 보거음의 일종으로 착각했다. 고수들 중에는 입을 열지 않고 뱃속에서 소리를 내어 상대의 심리를 교란하는 자들이 있었다. 소칠은 사공훈이 자신의 질문을 무시하고 내공을 과시하며 경고를 보낸 것이라 오판했다. 그 기괴한 소리는 소칠에게 일종의 사자우처럼 들렸다. 소칠은 첩지를 슬그머니 집어넣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사공훈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육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압박감. 그리고 방금 들은 보거음. 이 모든 것이 사공훈이 반박귀진, 즉 무공이 극에 달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하오문의 정보망에도 없는 미지의 고수. 소칠의 머릿속에서 사공훈의 가치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다. 소칠은 태도를 싹 바꾸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흑호체와 사공훈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사공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소칠은 사공훈을 선생이라 칭하며 극진히 모시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렇게 하여 사공훈의 사기극에는 든든하면서도 위험한 조력자가 추가되었다. 하오문이라는 거대 정보 조직이 그의 거짓말을 포장하고 전파하는 확성기가 된 것이다. 소칠은 산채를 떠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공훈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확신하며 이 새로운 영웅, 아니 괴물을 이용해 강호의 판도를 흔들어 볼 야심을 품게 되었다. 사공훈은 멀어지는 소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찻잔 속의 물결이 그의 떨리는 손 때문에 심하게 일렁였다. 산적 두목에 이어 하오문 지부장까지 속여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강호라는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사공훈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도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쓴 차를 들이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오늘만 같아라. 아니, 제발 오늘로 끝나라. 하지만 하늘은 그의 바람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산채 너머 저 멀리서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소칠이 퍼뜨릴 소문은 곧 남궁세가와 같은 명문 정파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며 사공훈은 원치 않는 영웅의 길로, 아니 전설적인 사기꾼의 길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될 운명이었다. 소칠이 흑호체를 떠난 뒤 산채에는 기묘한 열기가 감돌았다. 하오문 지부장조차 혀를 내두르고 간 고수라는 소문은 사공훈의 위상을 하늘 꼭대기까지 띄워놓았다. 하지만 산적들은 태생이 단순하고 무식한 족속들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세나 심오한 내공의 깊이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파괴적인 무공을 원했다. 밥을 먹을 때도 똥을 싸러 갈 때도 힐끔거리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대체 언제쯤 저 양반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고깃덩어리를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공우는 그 끈적한 시선들이 가시방석 같았다. 말빨로 조지는 것도, 화학 지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엄백호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며 무공의 한 수라도 배우기를 갈망하는 애절한 눈빛을 보냈고, 부하들은 사공운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라도 땅이 갈라지거나 바람이 일지 않을까 기대하며 바닥을 쳐다보았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대련을 빙자한 습격이나 끈질긴 가르침 요청이 들어올 게 뻔했다. 만약 껌이라도 한번 섞어보자고 덤비는 날에는 내공은커녕 근력도 부족한 그의 미천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다. 확실한 쐐기가 필요했다. 말이나 촛불 장난 따위가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지.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한 신의 권능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야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를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이었다. 사공운의 머릿속에서 산채 뒤편에 자리한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귀고개가 떠올랐다. 귀신이 곡을 할 만큼 험하다는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급류가 흐르는 천혜의 요새이자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험지였다. 사공우는 야심한 시각을 틈타 몰래 귀고개로 향했다. 그의 품속에는 지난 10년간 야바위판과 도둑질에서 그를 구해주었던 보물 1호가 들어 있었다. 바로 천잠사였다. 부캐의 빙잠이 토해낸 실로 만들었다는 전설의 물건은 아니었지만 질긴 명주실에 오칠을 하고 특수 약품을 먹여 강철만큼 질기고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투명한 실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목숨을 건 작업을 시작했다. 절벽과 절벽 사이 약 20장 거리를 천잠사로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발을 헛디디면 뼈도 못 추릴 낭떠러지였다. 손이 미끄러지면 즉사였지만 살기 위한 집념이 공포를 눌렀다. 그는 바위 틈새의 쇠못을 받고 실을 팽팽하게 당겨 고정했다. 헐거운 곳은 없는지, 매듭이 풀릴 위험은 없는지 수십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줄 하나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귀고개를 자욱하게 뒤덮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몽환적인 분위기였다. 사공우는 엄백호와 산채의 간부들을 절벽으로 호출했다. 잠이 덜 깬 표정으로 물려나온 산적들은 하품을 쩍쩍하면서도 사공운의 비장한 표정에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평소와 다른 엄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사공운은 절벽 끝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섰다. 발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급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쾅 하며 바위를 때리는 물소리는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안개 낀 허공을 응시했다. 새벽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거세게 펄럭였다. 겉모습은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무림의 절대고수 그 자체였지만 그의 신발 속 발가락은 꼼지락거리며 필사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사공우는 엄백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학의 길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고수는 허공을 밟아 하늘의 뜻을 읽는다는 난해하기 짝이 없는 개똥 철학을 늘어놓았다. 엄백호와 산적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왠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공운이 천천히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디뎠다. 산적들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이 보기에는 사공운이 맨몸으로 낭떠러지로 투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사공운의 발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계단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허공에 딱 멈춰 섰다. 허공답보. 전설 속의 고수들만이 발로 환동의 경지에 올라야 가능하다는, 허공을 밟고 걷는다는 그 진화적인 무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엄백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산적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질렀다. 꿈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는 놈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사공우는 분명히 허공에 떠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안개 속에 파묻힌 그의 실루엣은 마치 구름 위를 노니는 신선처럼 신비롭고 경이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우아한 겉모습과 달리 사공훈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천잠사의 감촉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가느다란 실 하나에 성인 남성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야 했기에 발바닥 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신발 밑창이 얇아 실이 파고드는 느낌이 생생했다. 게다가 균형을 잡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역이었다. 내공으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경신술 따위는 쥐뿔도 없었기에 그는 오로지 깡과 타고난 평형감각 하나로 버텨야 했다.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폼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뒷짐을 진 자세를 유지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속옷을 적셨고 종아리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켰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천잠사가 팅, 팅하고 미세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사공훈의 귀에는 뇌관이 터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산골짜기에서 불어닥친 돌풍이 사공훈의 몸을 강타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천잠사가 출렁거렸다. 사공훈의 몸이 휘청했다. 절벽 위에서 지켜보던 산적들이 숨을 들이켰다. 사공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중심이 무너지는 찰나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넘어지려는 동작을 감추기 위해 짐짓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며 학처럼 고고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흔들리는 줄 위에서 위태롭게 외발로 서서 마치 춤을 추듯 팔을 우아하게 휘저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람을 타고 노니는 여유로운 몸짓이었지만 실상은 떨어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그는 속으로 제발 바람이 멈추기를, 이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조상님과 천지신명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노라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었다. 사공훈은 다시 중심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절벽 건너편이 가까워질수록 고통은 극에 달했다. 발바닥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반대편 절벽의 흙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엄백호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사공훈의 모습은 흐릿해서 더욱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절벽 건너편에서 엄백호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숭배의 의식이었다. 뒤따라 산적들이 줄줄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들에게 사공훈은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하늘을 걷는 자, 중력을 거스르는 절대자였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달한 존재였다. 사공훈은 안개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깔아 건너편으로 소리쳤다. 보았느냐? 이것이 마음으로 걷는 길이다. 땅에 얽매인 자는 결코 하늘을 볼 수 없는 법. 그의 목소리는 계곡의 메아리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와도 같았다. 엄백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외쳤다. 신선님이라 부르며 제자로 받아달라는 그의 외침이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산적들의 함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공훈은 쓴웃음을 삼켰다. 제자는 무슨 얼어 죽을 제자란 말인가? 내공 신법 하나 모르는 사기꾼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 이제 그 누구도 사공훈에게 대련을 청하거나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허공답보를 보여준 마당에 칼싸움이나 하자고 덤빌 간 큰 놈은 없을 테니까. 사공훈은 절벽 뒤편의 숲길을 통해 천천히 사라지는 척하며 자리를 떴다. 산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는 나무 기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발바닥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신발을 벗어보니 양말이 찢어지고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줄이 파고든 자리에 선명한 핏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발을 주물렀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밤이 오기 전에 저 천잠살을 수거해야 했다. 만약 누군가가 호기심에 절벽을 조사하다가 줄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사공훈의 목은 그 즉시 흑호체 정문에 걸릴 것이었다. 사공훈은 피 묻은 발을 다시 신발 속에 억지로 구겨 넣으며 이를 갈았다. 신선 노름도 못해 먹을 짓이었다. 차라리 장터에서 야바위판을 벌이다 뺨을 맞는 게 낫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고개를 부리는 짓은 제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었다. 수명이 10년은 단축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리는 순간 잡혀 먹힌다. 멈추면 죽는다.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그 고체에는 새로운 규율이 생겼다. 사공훈이 머무는 처소 근처 100보 이내에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다. 신선님의 명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엄백호의 엄명이었다. 산적들은 근처를 지나갈 때도 발소리를 죽이고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다. 덕분에 사공훈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거짓말이 너무 커져 버렸다. 이제는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그 고체의 보급을 담당하는 산적이 장터에 나갔다가 묘한 소문을 물고 온 것이다. 하오문이 퍼뜨린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천리를 가서 무림의 명문세가인 남궁세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 고산에 전설의 검신이 환생했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이 그 소문을 듣고 흥미를 보였다는 첩보였다. 검에 미친 자, 강호 5대 세가 중 하나인 남궁세가의 주인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재앙이었다. 그는 가짜를 용서하지 않는 깐깐하고 오만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만약 그가 찾아와 검을 겨눈다면 천잠사 따위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사공훈은 전해들은 소식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산적 하나를 속이니 산적대가 덤벼들었고 산적대를 속이니 이제는 거대 무림세가가 쳐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호랑이를 피했더니 용이 나타난 격이었다. 그는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폭풍이었다. 말빨과 화약가루, 그리고 낚싯줄로 버텨온 그의 사기행각이 강호의 진짜 고수들 앞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사공훈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더 정교하며 더 치명적인 거짓말이어야 했다. 남궁세가의 가주를 속이려면 단순히 고수 흉내를 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검의 이치를 깨달은 척, 검강이라도 쏘는 척해야 할 판이었다. 사공훈은 방 안에 틀어박혀 머리를 쥐어뜯었다. 가지고 있는 도구는 화약과 자석,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뿐. 이것들로 천하의 남궁천을 상대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기꾼에게 포기는 곧 죽음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자석을 만지작거렸다. 쇠를 끌어당기는 기묘한 돌. 어쩌면 이것이 남궁천의 명검을 상대할 유일한 무기가 될지도 몰랐다. 강호의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 중심에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떨고 있는 가짜 무림맹주 사공훈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흑호체의 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산채를 휘감은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흉흉한 기운을 머금고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흑호체의 주인 엄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사공훈이 머무는 별채 쪽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술판이 벌어지고 거친 농담이 오갔을 산채의 앞마당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 정적의 중심에는 사공훈이 있었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이 움직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그 소식을 들은 사공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내려놓고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피곤하니 모두 물러가라는 손짓 하나만 남긴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로부터 꼬박 하루가 지났다. 별채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밥상도 물리지 않았고 새순물도 들여보내지 못했다. 오직 촛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희미한 그림자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엄백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 침묵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저 위대한 신선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무공을 시험하려 했던 흑사갈의 건방짐이나 하오문, 놈들이 멋대로 소문을 퍼뜨려 귀찮은 일을 만든 것에 대한 분노일 것이라 짐작했다. 혹은 다가오는 남궁천이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겨 천기를 읽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산적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공포였다. 엄백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별채 주위를 서성거렸다. 부하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산채의 기강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칼을 쥐는 것보다 사공운의 헛기침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엄백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천하의 남궁세가가 쳐들어온다는데 믿을 구석이라고는 방 안에 틀어박힌 저 정체불명의 사내뿐이었다. 만약 사공운이 이대로 흑호체를 버리고 떠나버린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 몰살당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 시각 방 안의 풍경은 엄백호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사공우는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퀭하게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한숨이 새어나왔다. 명상은 무슨 얼어 죽을 명상이란 말인가. 그는 그저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것뿐이었다. 남궁천이라니. 강호 5대 세가 중 하나인 남궁세가의 가주가 고작 산적 소굴에 있는 사기꾼 하나를 잡겠다고 치니 왕림하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사공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하오문 지부장 소칠, 그 쥐새끼 같은 놈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적당히 소문이나 내달라고 했더니 천하제일인이니 검신이니 하는 허황된 수식어를 갖다 붙여 무림 전체를 들쑤셔 놓은 것이다. 이제는 도망칠 구멍도 없었다. 산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남궁세가의 정보망에 걸릴 것이고 그 코체에 남아있자니 남궁천의 검이 목을 겨누고 있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사면초가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사공우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다급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가지고 있는 미천이라고는 주사위 몇 개와 화약 가루 조금, 그리고 낚싯줄이 전부였다. 이것들로 천하의 검객을 상대해야 한다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이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엄백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싹싹 빌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산적놈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잔인한 야수로 돌변할 것이다. 사지가 찢겨 죽느니 차라리 끝까지 연기를 하다 죽는 편이 나았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자석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제 급하게 대장간에서 구해온 물건이었다. 남궁천이 온다면 분명 검을 들고 올 것이다. 놈의 검이 쇠로 만들어졌다면 이 자석이 유일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검강을 날린다는 절대 고수였다. 자석 따위로 검을 끌어당긴다 한들 그가 내뿜는 검기까지 막아낼 수는 없을 터였다. 무언가 더 필요했다. 물리적인 속임수를 넘어선 상대의 정신을 뒤흔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압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사공운의 머릿속이 팽이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남궁천은 오만하다. 명문가의 가주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런 자일수록 의심이 많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습성이 있다. 소칠이나 엄백호가 그랬던 것처럼 남궁천 역시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을 마주하면 멈칫할 것이다. 그 찰나의 틈,
사공훈이 노려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려면 판을 더 키워야 했다. 단순히 고수 흉내를 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남궁천이 감히 검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신비감을 조성해야 했다. 사공훈의 시선이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 뭉치에 머물렀다. 산채의 장부를 정리하려고 가져다 둔 갱지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혔다. 그는 종이 위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공구결, 내공신법, 그런 건 알 턱이 없었다. 그가 쓰는 것은 그저 10년 넘게 장터 바닥을 구르며 주어들은 잡지식과 도교 경전에서 베껴온 그럴싸한 문구들의 잡탕이었다. 하늘은 비어있으되 가득 차 있고 땅은 굳거나 하나 흐른다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휘갈겨 썼다.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읽는 놈들이 무식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일수록 더 심오하게 받아들이는 법이다. 사공훈은 붓을 놀리는 손에 속도를 더했다. 땀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먹물이 번졌지만 그조차도 의도된 연출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공포와 불안을 먹물에 담아 쏟아냈다.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처절한 몸부림이 괴상한 글씨체가 되어 종이를 채워나갔다. 한 장, 두 장, 바닥에 종이가 쌓여갈수록 사공훈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것은 가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그것이 사기의 미학이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사공훈은 붓을 던졌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묘한 희열이 가슴을 채웠다. 완성된 가짜 비급은 그럴싸해 보였다. 그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종이 뭉치를 대충 묶었다. 표지에는 짐짓 엄숙하게 무상검이라 적어 넣으려다 말았다. 제목이 있으면 상상력이 제한된다. 그는 표지를 백지로 남겨두었다. 무형의 비급, 이름 없는 신공. 그것이 더 있어 보였다. 사공훈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찬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마당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서성거리던 엄백호와 부하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사공훈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한 눈, 먹물이 묻은 옷자락. 하지만 산적들의 눈에는 그것이 고뇌하는 은거 기인의 모습으로 비쳤다. 밤새 천기를 읽고 무공을 연마하다 나온 초췌함으로 미화된 것이다. 엄백호가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선님,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사공훈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엄백호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 엄백호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사공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묵직하게 들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엄백호의 발치에 툭 던졌다. 주워라. 짧고 간결한 명령이었다. 엄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낡고 조잡한 갱지 묶음이었다. 하지만 엄백호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괴발괴발 휘갈겨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문장들의 나열이었다. 엄백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곧 그의 눈이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급이 높은 경지를 담고 있다는 방증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사공훈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다. 산적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곧 손님이 올 것이다. 귀찮은 손님이. 엄백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공훈이 말하는 손님이 남궁천임을 직감했다. 사공훈은 엄백호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이 비급은 너희 같은 미물들이 익히기에는 과분한 물건이나 내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내리는 하사품이다. 엄백호는 감격에 겨워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감사합니다. 신선님, 이 은혜는 백골이 난망하여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엎드려 절을 해댔다. 사공우는 그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산적들은 이 가짜 비급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것이다. 비록 실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겠지만 적어도 남궁천이 들이닥쳤을 때 고기 방패 역할은 해줄 수 있을 터였다. 사공우는 엄백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비급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행간에 숨겨진 뜻을 읽어야 한다. 만약 글자 그대로 익히다 주와 인마에 빠진다면 그것은 너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일종의 보험이었다. 나중에 산적들이 무공이 안 된다고 따지면 내 놈들의 자질 문제라고 떠넘길 구실을 미리 만들어둔 것이다. 하지만 엄백호는 그 말조차 깊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비급을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사공우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쉽게 속으니 평생 산적질이나 하고 살지. 그는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나는 다시 정진에 들어갈 것이니 남군가의 꼬맹이가 도착하기 전까지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그 종이 쪼가리를 익히든 태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되 내 이름을 더럽히는 짓은 용납하지 않겠다. 사공우는 소매를 벌럭이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엄백호와 산적들은 닫힌 문을 향해 오랫동안 절을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광신도와 같은 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공운이 던져준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흑호체의 운명을 바꿀 그리고 강호의 거대한 파란을 일으킬 저주받은 물건의 탄생이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사공우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산적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이 던져준 종이 뭉치를 들여다보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저 멍청한 놈들이 저걸 보고 뭘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사공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사공우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그 낙서가 산적들의 단순 무식한 사고방식과 결합하여 어떤 기괴한 화학작용을 일으킬지를, 그리고 그것이 훗날 남궁천조차 당황하게 만들 끔찍한 변수가 될 것임을 지금의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에 젖어 피로에 지친 눈을 감을 뿐이었다. 정막이 다시 별채를 감쌌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위태롭고 불안한 침묵이었다. 사공운의 침묵은 산적들에게 공포이자 경외가 되었고, 그가 내린 가짜 비급은 흑호체를 전혀 다른 괴물 집단으로 변모시킬 씨앗이 되고 있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사공운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눈사태가 되어 강호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녘 흑호체를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 사이로 기괴한 괴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람의 비명 같기도 하고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쪽잠을 자던 사공우는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혹시 남궁세가가 벌써 쳐들어온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황급히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연무장에 모인 산적들은 마치 집단으로 광기에 휩싸인 듯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맞춰 훈련하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흙을 파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허공을 향해 의미 없는 손짓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나무 기둥에 머리를 쉼 없이 들이받고 있었다. 그것은 흡사 지옥도에서 나볼 법한 기이하고 흉측한 몸부림이었다. 사공운의 입이 딱 벌어졌다. 도대체 저 미친놈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
연무장 중앙에 있는 바위 위에서 엄백호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에는 사공훈이 어젯밤에 던져준 그 가짜 비급, 아니 낙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백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희열과 광기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신선님께서 주신 비급의 첫 장, 무형의 돌을 깨우쳤다며 환호했다. 사공훈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첫 장이라니. 거기엔 그저 먹물을 쏟아서 생긴 얼룩밖에 없지 않았던가. 하지만 엄백호의 해석은 사공훈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그 얼룩을 우주 만물의 혼돈이자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무공의 근원이라 해석한 것이다. 그는 붓이 지나간 흔적을 검의 궤적으로, 먹물이 튄 자국을 기의 흐름으로 받아들였다. 무식한 자의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엄백호는 비급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을 맡겨라. 그것이 바로 신선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검의 진수다. 산적들은 그 말에 감복하여 더욱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다. 그들의 동작에는 아무런 합도, 조식도 없었다. 그저 본능에 맡긴 짐승의 몸부림일 뿐이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한 산적이 괴성을 지르며 들고 있던 녹슨 돌을 휘둘렀다. 엉망진창인 자세였고 검로 또한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검에 실린 힘은 예사롭지 않았다. 검이 허공을 가르자 묵직한 파공음이 터져 나왔고 옆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단번에 두 동강이 났다. 사공훈은 숨을 들이켰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내공신법 하나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검기를 흉내낸단 말인가? 그것은 무공이 아니었다. 뇌의 리미터가 풀린 인간이 발휘하는 초인적인 괴력이었다. 사공훈이 내린 비급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의 잠재되어 있던 근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자 집단 히스테리였다. 그들은 고통을 잊었고 두려움을 상실했다. 오직 비급에 적힌 대로, 아니 비급이라고 착각한 낙서대로 몸을 움직이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망상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섬뜩했다. 정통 무공을 익힌 고수들이라면 저들의 동작을 보고 비웃었을 것이다. 허점투성이의 근본 없는 몸짓이라고 조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공훈은 직감했다. 저 놈들은 위험하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합을 주고받는 무공의 이치가 통하지 않는 순수한 폭력과 광기 그 자체였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저들의 칼날은 상식을 벗어난 궤도로 날아올 것이 분명했다. 엄백호가 연무장으로 뛰어내렸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향해 돌진했다. 사공훈은 저러다 손목이 부러질 거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콰직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비명을 지른 것은 엄백호가 아니었다. 바위였다. 산채마당 한 구석에 박혀있던 화강암 바위가 엄백호의 주먹 한 방에 쩍 하고 갈라졌다. 엄백호의 주먹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보았느냐? 이것이 파천의 권이다. 엄백호의 외침에 산적들이 환호했다. 사공훈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굶주린 늑대들에게 생고기를 던져준 꼴이었다. 아니, 늑대들을 미친 개로 만들어버렸다. 저들은 이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었다. 사공훈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이 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현실이 다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기적. 그것은 사공훈이 만들어낸, 그러나 사공훈조차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기적이었다. 그때 별채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공훈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문 밖에서 엄백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선님, 기상하셨습니까?
사공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짐짓 태연하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엄백호가 들어왔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흙투성이었으며 피 묻은 주먹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깨달음을 얻은 구도자의 눈빛, 혹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의 눈빛이었다. 엄백호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신선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태에 얽매이지 않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생각을 버리니 힘이 차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선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사공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래, 기특하구나 하고 얼버무렸다. 엄백호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었다. 신선님, 제 주먹을 보십시오. 바위를 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설의 금강불괴가 아니겠습니까? 사공우는 엄백호의 피투성이 주먹을 바라보았다. 뼈가 으스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금강불괴는 무슨, 그냥 무식하게 때려 박은 거지. 하지만 사공우는 겉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멀었다. 그것은 단지 껍데기를 깼을 뿐이다. 진정한 강함은 부수지 않고도 제압하는 법. 더 정진하거라. 엄백호는 그 말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역시 신선님의 경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정진하여 신선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엄백호가 물러가려 할 때였다. 산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였다. 엄백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살기가 피어올랐다. 방금 전까지 사공운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 냄새를 맡은 맹수의 본성이 드러났다. 막루에 있던 부하가 헐레벌떡 뛰어와 보고했다. 체주님, 입구에 손님이 왔습니다. 혼자입니다. 엄백호가 눈썹을 꿈틀거렸다. 혼자. 감히 흑호체에 혼자 쳐들어와. 부하가 말을 더듬으며 덧붙였다. 그게 남궁세가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등 뒤에 맨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궁천.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사공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예상보다 너무 빨랐다. 엄백호가 사공운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까요, 신선님? 당장 목을 베어올까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었다. 지금의 엄백호라면 남궁천이 아니라 황제라도 베어버릴 기세였다. 사공우는 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 아니다. 내가 직접 나가볼 것이니 너희는 그저 내 뒤를 따르라. 사공우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미친놈들아. 남궁천을 상대로 칼부림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일단 말로 시간을 끌어야 했다. 사공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초인적인 연기력으로 버텨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이 오히려 고수의 풍모를 더해주는 듯했다. 그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속여왔지 않은가. 남궁천도 사람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이상 내가 보여주는 환상에 속지 않을 리 없다. 그는 품속에 자석과 화약 가루를 챙겨 넣었다. 이것이 그의 무기이자 생명줄이었다. 사공운이 방을 나서자 연무장에 있던 산적들이 일제히 길을 텄다. 그들의 눈빛은 사공운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위대한 분이 우리 뒤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적이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흑호체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사공우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산채 정문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다. 저 문을 열면 강호의 진짜 괴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산채 정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백색 무복에 청색 띠를 두른 조각 같은 외모의 청년이었다.
등 뒤에는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장검이 매여 있었고 온몸에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남궁세가의 가주, 검왕 남궁천이었다. 그는 수십 명의 산적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노려보고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들을 하찮은 벌레 보듯 무시하며 오직 중앙에 서 있는 사공훈만을 응시했다. 남궁천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사공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사공훈에게서는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텅 빈 허무함뿐이었다. 남궁천은 내심 당황했다. 발로환동의 고수라더니 기척을 이토록 완벽하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인가? 남궁천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천천히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압도적인 위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산적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엄베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짜 비급으로 얻은 광기를 무기 삼아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신선님의 앞길을 막느냐. 엄베코의 외침에 남궁천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남궁천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짐승 흉내를 내는 놈이 제법 짖는구나. 그 모욕적인 언사에 엄베코의 이성이 끊어졌다. 죽어라. 엄베코가 바위를 부순 그 주먹을 휘두르며 남궁천에게 달려들었다. 사공훈이 말릴 틈도 없었다. 미친 멧돼지 같은 돌진이었다. 남궁천은 검을 뽑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몸을 틀어 엄베코의 주먹을 피하고는 손가락으로 엄베코의 혈도를 툭 찔렀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엄베코가 고꾸라졌다. 단 일격이었다. 산적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대장이 바위를 부수던 그 무적의 힘이 손가락 하나에 제압당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 무림 고수의 벽이었다. 남궁천은 쓰러진 엄베코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사공훈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잡설은 끝났다. 내 놈이 소문의 그 검신인지 아니면 혐한 산 사기꾼인지 내 검으로 확인해 주마. 남궁천의 손이 등 뒤에 검 자루로 향했다. 쟁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검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사공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도망칠 곳은 없다. 이제는 정면 승부뿐이다. 그는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검을 뽑았느냐? 후회할 텐데. 사공훈의 어세 섞인 도발에 남궁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엄베코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혈도가 눌려 움직일 수 없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가짜 비급이 심어준 광기는 신체의 한계조차 뛰어넘게 만들었다. 그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기괴하게 웃었다. 신선님을 건드리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엄베코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비급에 미친 산적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공포를 잊었다. 남궁천이라는 절대적인 무력 앞에서도 그들은 사공훈이라는 가짜 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기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공훈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이것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미친놈들이 남궁천의 발목을 잡을 유일한 변수가 되었다. 가짜 비급이 만들어낸 기적은 바로 이 맹목적이고 끔찍한 충성심이었다. 남궁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혈도가 풀린 것도 의외였지만 저 산적 놈들이 내뿜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의 기세. 그것은 고수에게도 껄끄러운 것이었다. 남궁천은 검끝을 겨누며 낮게 읊조렸다. 사교의 무리들인가? 그렇다면 봐주지 않겠다. 그의 검에서 푸른 검강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사공훈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였다. 남궁천의 주의가 산적들에게 분산된 틈을 타 그는 미리 준비한 자석 장치를 작동시킬 위치를 가늠했다.
그리고 호통치듯 소리쳤다. 멈춰라. 내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엄중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남궁천의 검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사공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산적들과 남궁천 사이, 그 서슬퍼런 칼날 앞으로.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것이 아니었다. 계산된 행동이었다. 사공우는 남궁천의 검과 자신의 품속에 있는 자석의 거리를 좁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친 산적들이 전멸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들이 죽으면 자신도 끝이다. 사공우는 남궁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검을 거두게. 자네의 검은 쇠붙이에 불과하지만 내 검은 마음이다. 쇠는 마음을 뵐 수 없는 법.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하지만 사공운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남궁천은 코웃음을 쳤다. 혓바닥이 길구나. 내 검이 쇠붙이인지 아닌지 내 목을 베어 확인해 주마. 남궁천이 검을 내리치려는 순간 사공운은 품속의 자석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제발 붙어라. 제발 이 싸구려 자석이 천하의 보검에도 통하기를. 운명은 잔인하면서도 흥미로웠다. 사공운의 도박은 언제나 목숨을 담보로 했고 이번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가짜 비급으로 미쳐버린 산적들, 진검을 든 남궁세가의 가주, 그리고 자석 하나를 든 사기꾼. 이 기묘한 삼자대면이 그 고체의 앞마당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공운의 눈동자에 날아오는 검날이 비쳤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고 그의 등 뒤에서는 산적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가짜가 진짜를 넘어서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벽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어쩌다 무림맹주 말빨 하나로 강호를 속이다. 제2부 강호의 드리운 거대한 거짓말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